과학 탐구를 위한 연구 방법 그 세 번째, 가설 영역법이 있습니다. 가설 영역법의 특징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특정 사실이나 이론을 바탕으로 가설을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설로부터 예측을 도출한 후에 다시 그 예측으로부터 영역이 될 수 있는 결과를 경험적으로 관찰 또는 실험을 통하여 본래 가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아랫줄에 있는 내용을 자세히 알아두면 되는데, 자연현상을 관찰해서 문제를 인식하고 잠정적인 답인 가설을 세우고, 그래서 이 가설을 실험적으로 검증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탐구 방법입니다. 이렇게 3단계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먼저 문제를 인식하고 그 문제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서 검증을 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가설을 검증하고 활용하는 연역적 탐구 방법입니다. 이러한 가설 영역법은 우리가 흔히 주로 사용하는 탐구 방법이며, 귀납법의 장점인 사실의 확장, 그리고 연역법의 장점인 논리적 엄밀성,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귀납법과 연역법의 문제점을 극복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또 연역법이나 귀납법과 구별되는 방법으로 가설 영역법은 바로 전제의 진위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즉 전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하지만 영역법에서는 전제가 무조건 참이라고 생각한 다음에 그 다음에 탐구를 했었죠. 가설 영역법의 원리 및 단계를 보면 가장 첫 번째로 자연현상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나서 관찰했더니 어떤 문제를 발견했다. 그래서 문제를 인식하게 되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잠정적인 가설을 설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가설은 제기된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결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설까지 설정했다면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탐구를 설계하고 그리고 탐구를 수행합니다. 이때는 변인을 적절하게 통제해서 실험을 설계하고 수행해야 됩니다. 자료 해석과 실험 탐구를 다 수행했다면 자료를 해석하고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 실험에서 얻은 자료를 해석하고 가설이 맞는지를 판단합니다. 만약에 가설이 맞지 않는다면 가설 수정 단계를 거치면서 다시 이 사이클을 반복하게 됩니다. 가설을 여러 번 수정하고 난 후에 더 이상 이제 가설을 수정할 필요가 없다. 가설이 잘 맞아떨어진다. 라고 하면은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앞서 배운 과학적 탐구 방법과 한번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귀납법과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납법은 가설을 세우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가설 영역법은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하는 절차가 수행이 됩니다. 두 번째, 영역법과 차이점은 영역법에서는 전제를 참으로 가정을 하죠. 하지만 가설 영역법에서는 이 전제를 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의심을 합니다. 따라서 이 전제를 진위 여부를 검증하는데 우리가 탐구를 설정하게 되어 있죠. 가설 영역법의 한계는 과학과 그 활동, 논리적, 합리적 특성을 강조할 뿐이지 심리학적, 사회학적 측면을 소홀히 다룰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과학교육 현장에서 적용하는 가설 영역법은 상상력과 호기심이 과학 지식의 형성 및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경시할 수가 있습니다. 즉, 가설 영역법 같은 경우는 가설을 세우고 그것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탐구를 거치기 때문에 조금 더 상상력과 호기심을 펼쳐서 확장된 사고를 하는데 조금은 막힐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최초의 가설이 어떤 방법으로 설정되었는지 밝히지 못합니다. 최초의 가설 같은 경우는 탐구라는 사람 개인적인 감정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가설이 어떤 방법으로 설정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귀납적 일반화와 영역적 추리 과정에서 볼 수 있는 문제점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아까 위에서는 귀납법 그리고 영역법의 각각의 장점을 포함하고 있다면은 이 가설 영역법은 반대로 둘 다의 단점을 포함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귀납적의 단점인 일반화시키는 부분과 영역적의 영역법의 단점인 추리 과정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가설을 설정할 필요가 없는 실태조사에서는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실상을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가설을 설정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때는 다른 탐구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가설 영역법의 예시입니다. 플랭밍의 푸른 곰팡이 실험을 들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한번 단계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식 단계. 자연현상을 자세히 관찰하여 어떤 문제를 발견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귀납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을 플랭밍의 푸른 곰팡이 실험에 대응시켜보면은 푸른 곰팡이 주변에서 세균이 생장하지 못하고 사라진 까닭은 무엇일까라고 문제를 인식하고 있죠. 두 번째, 가설 설정. 인식한 문제의 답을 예측하여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는 단계입니다. 가설은 변인을 포함하여 설정하게 됩니다. 이 방법은 영역적 방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잠정적인 결론이라는 것은 가설을 의미하고요. 이거 영역법에서는 우리가 전제로 두고 있었죠. 따라서 영역법의 방식을 비슷하게 가지고 온 것입니다. 따라서 푸른 곰팡이에 대응시키면 푸른 곰팡이가 세균의 생장을 억제하는 물질을 만든다라고 가설을 설정을 해준 거예요. 자, 세 번째 탐구 설계입니다. 탐구 설계 단계에서는 가설이 옳은지 그른지 검증하기 위한 실험에 관련된 변인을 설정하고 변인을 통제하는 방법과 실험하는 과정 등 구체적으로 정하는 단계입니다. 실험에 관련된 변인을 설정하고 변인을 통제하는 방법 그리고 실험 과정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단계인데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을 들 수가 있습니다. 변인에는 독립변인 같은 경우는 실험 결과에 영향을 주는 모든 변인을 독립변인이라고 말합니다. 일부 변인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바꾸고 그리고 이 외의 변인은 일정하게 통제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통제되는 것을 우리가 통제 변인이라고 부르죠. 종속 변인, 독립 변인의 영향을 받아 변하는 변인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푸른 곰팡이에 한번 적용시키면 모든 조건이 같은 세균 배양 배지를 준비하여 하나의 배지에는 푸른 곰팡이 배양액을 주입하여 배양하고 다른 하나의 배지에는 푸른 곰팡이 배양액을 주입하지 않고 배양하였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독립변인 같은 경우는 푸른 곰팡이 배양액 주입 여부입니다. 즉 푸른 곰팡이를 넣었느냐 넣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이 바로 독립변인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푸른 곰팡이 배양액 주입 여부 이외에 세균 배양 배제의 조건 그리고 세균 배양 환경 이런 것들도 독립변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줄에 있는 요것들은 두 번째 줄에 있는 이것들은 다 똑같이 맞춰주었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라고 할 수 있다? 그렇죠. 통제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속변인은 이 배양액 주입 여부에 따라서 세균의 생장 여부가 바로 종속변인이 됩니다. 탐구 수행 단계, 실제 탐구를 수행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탐구 수행할 때는 실험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대조군을 설정하여 대조군과 실험군을 비교하는 대조 실험을 실시합니다. 이때 실험군은 원하는 실험 결과를 얻기 위해 인위적으로 실험 요인을 바꾼 집단을 의미하고 대조군은 실험군과 비교하기 위해서 실험 요인을 바꾸지 않은 집단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푸른 곰팡이 실험에서는 실험군이 바로
푸른 곰팡이 배양액을 주입한 것들이고요. 대조군은 푸른 곰팡이 배양액을 주입하지 않은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료 해석과 검증 단계. 실험하거나 관찰하여 얻은 자료에서 변인의 상관관계, 인과관계 등을 찾고 가설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가설과 탐구 결과가 일치하지 않으면 가설을 수정하여 탐구 설계로부터 다시 수행하여 수정된 가설을 검증해야 하며, 이 과정은 가설이 옳은 것으로 검증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따라서 가설이 옳게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탐구를 반복해 가면서 다른 탐구 방법으로 탐구를 반복하면서 실행하면 됩니다. 푸른 곰팡이 배양액을 주입한 배지에서는 세균의 생장이 억제되었고, 푸른 곰팡이 배양액을 주입하지 않은 배지에서는 세균의 생장이 억제되지 않았다라고 자료를 해석을 했죠. 이것은 위에 있는 가설과도 잘 일치하는 탐구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 도출. 자료를 해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의 잠정적인 답인 가설이 성립하는지 판단하고, 가설이 성립하면 과학 지식으로 수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푸른 곰팡이 실험에서는 푸른 곰팡이는 세균의 생장을 억제하는 물질을 만든다라는 가설이 검증된 것입니다. 과학 탐구를 위한 연구 방법 네 번째, 귀추법. 귀추법은 우리가 귀납적 추론이라고도 부릅니다. 귀추법의 특징. 어떤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을 때 그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가설을 추론하는 과정입니다. 과학적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가설을 형성할 때 이용하고요. 19세기 실용주의 철학사 퍼스가 귀납법이나 연역법과 구별되는 추론의 방법으로 제안하였습니다. 귀납법의 의문을 제기하는 탐구 방법입니다. 요즘에 뜨고 있는 인공지능의 그 딥러닝이 바로 이러한 귀추법을 이용한 방식입니다. 귀추법의 원리 및 단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는 선생님이 조금 설정해 봤는데요. 가설 단계, 가설 생성 단계, 결론 단계, 이렇게 한번 세 가지 단계로 나눠 봤습니다. 그럼 관찰 단계에 해당되는 형식은 어떤 놀라운 현상, P가 관찰된다. 가설 생성 단계에 해당되는 형식은 만일 가설 H가 참이라면 P가 관찰된다. 결론 단계의 형식은 따라서 가설 H가 참일 가능성이 있다. 이때 그 가설 H는 어떤 놀라운 현상 P를 가장 잘 설명하는 가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귀추법과 다른 탐구 방법의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귀납법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추법, 관찰을 통해서 가설을 이끌어내는 것이라면 귀납법은 관찰을 통해서 바로 일반화를 해버립니다. 가설 영역법과 비교하면은 귀추법은 관찰 증거를 제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설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가설 영역법은 관찰 사실을 증명하려는 가설을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관찰 증거를 나중에 제시합니다. 즉 순서가 서로 반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귀추법의 한계, 최선의 설명 추론으로 제시한 가설이 최선의 설명이 아닐 수도 있다. 특정한 현상을 보고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가설을 제시하는 건데, 이렇게 가설을 제시하고 나서 추후에 또 가장 잘 설명하는 새로운 가설이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료 분석 시 객관성 제한. 이미 기술된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분석자, 즉 관찰자의 사전 의도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석자 중심, 즉 주관적으로 자료를 분석하기 때문에 객관성이 많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구체적 기초의 과정을 알 수 없다. 기록을 바탕으로 연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 그 당시, 그 현상 발견했을 당시의 과학자의 사고라든지 행동, 이런 것들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에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귀추 과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귀추법의 예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를 보면 관찰 단계, 책상 위의 콩들이 모두 흰색이다. 놀라운 현상이 관찰된 거죠. 가설 생성 단계,
이 자루로부터 나오는 콩들은 모두 흰색이다. 그렇다면은 가설은 이 자루로부터 콩이 나온다 라는 것이고 현상은 모두 흰색이다. 이런 것이 되겠죠. 결론 단계. 따라서 책상 위의 콩들은 이 자루로부터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즉, 책상 위에 있는 콩들은 이 자루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라는 가설이 참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예시를 보겠습니다. 관찰 단계, 잔디가 젖어 있다. 어떤 현상을 관찰한 거죠. 두 번째, 가설 생성 단계, 비가 오면 잔디가 젖는다. 비가 왔다 라는 게 바로 가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론 단계, 따라서 어젯밤에 비가 왔을 가능성이 있다. 즉, 비가 왔다, 어제 비가 왔다라는 가설이 참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찰 단계, 건강한 철수가 기침하고 열이 있고 오한이 난다. 어떠한 현상이 관찰되고 있죠? 가설 생성 단계, 감기에 걸리면 그런 현상이 보인다. 따라서 감기에 걸렸다. 이게 바로 가설이고요. 그런 현상이 보인다. 이게 바로 관찰 단계에서 우리가 관찰했던 것이죠. 결론 단계. 따라서 철수는 감기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다. 즉, 그 가설이 참일 가능성이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시 1, 2, 3을 보면은 모두 다 가설이 나오는데요. 이 가설들은 관찰 단계에서 발견한 이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설명, 즉 가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에서 가설은 콩들이 자루로부터 나왔다. 즉 이것이 관찰된 현상들을 잘 설명하고 있죠. 두 번째 예시에서는 비가 왔을 것이다 라는 가설이 있는데 이것도 바로 관찰된 현상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 감기에 걸렸을 것이다. 바로 이것도 관찰 단계에서 관찰한 현상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귀추법은 그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가설을 추론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과학 탐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배웠던 게 귀납법, 두 번째로는 영역법,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설 영역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귀추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래 문제 1번부터 4번까지 1번은 3개의 문제로 되어 있죠. 총 6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해당되는 과학 탐구 방법을 한번 아래 적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총 4가지를 배웠지만 가설 영역법을 선생님이 넣진 않았어요. 그거에 해당되는 문제를 넣지 않았으니까 귀납법, 영역법, 귀추법 중 3가지 중 어느 과학 탐구 방법에 해당되는지 적어주면 됩니다. 일단 일시정지 버튼을 누른 다음에 문제 6개를 풀어본 뒤에 선생님의 해설을 듣도록 하세요. 자, 다 풀었나요? 그럼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플러, 행성의 궤도를 면밀하게 관찰하여 행성의 궤도를 타원 궤도로 설명하였다. 관찰을 통해서 일반화를 시키고 있죠. 따라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귀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모든 행성은 타원 궤도를 갖는다 라고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로부터 목성 행성의 공중 궤도가 타원이라는 사실을 유도해냈다. 즉 원리나 법칙으로부터 우리가 특정한 사실을 유도해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연역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케플러는 티코 브라헤가 남긴 방대한 양의 관측 자료로 케플러는 수성이고 티코 브라헤는 오감을 이용해서 천체를 많이 관찰한 그 케플러의 제자입니다. 행성의 궤도는 타원형이다 라는
대담한 가설을 세우고 행성 궤도가 타원형이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케플러의 3법칙을 만들었다. 이처럼 관측된 사실을 설명하기 위한 그럴듯한 가설을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잘 보면 관찰을 했고요. 그럴듯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가설을 설정했습니다. 가설 설정. 그 다음으로는 케플러 3법칙이라는 결론을 도출해냈죠. 그래서 이것은 그렇죠. 귀추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문제, 학생회에는 학교 건물 뒤의 음지에는 이끼가 많지만 아스팔트 길에는 없는 것을 관찰한 거죠. 햇빛이 이끼의 생장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일반화를 시켰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탐구 방법은 그렇죠. 바로 귀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세 번째, 관측 자료에 따르면 화성의 공중 궤도는 원 궤도를 벗어난다. 만약 화성의 공중 궤도가 타원이라면 원 궤도로는 설명할 수 없던 관측 자료를 잘 설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화성의 공중 궤도는 타원일 것이다. 이 문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다량의 자료를 분석해보니까 화성의 공중 궤도가 원 궤도를 벗어난다고 관찰한 거죠. 그리고 또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거를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가설을 설정해줘요. 어떻게? 화성의 공중 궤도가 타원이라면 이라는 가설을 설정합니다. 그랬을 때, 이 가설이 관찰한 그런 자료들을 잘 설명해 주는구나. 따라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원 궤도라는 설명할 수 없던 관측 자료를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화성의 공중 궤도는 타원일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죠.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가 이 문장에 해당되는 탐구 방법은 귀추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4번 문제. 멘델리예프는 원소들을 원자량의 순서에 따라 배열한 주기율표를 제안하였다. 바로 이 부분이 가설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설을 가지고 이를 바탕으로 주기율표상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원소의 존재를 예측할 수 있었다. 즉 아직 발견되지 않은 원소들을 새롭게 예측했기 때문에 새로운 결론을 도달한 거죠. 따라서 이러한 방법을 우리는 영역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